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야 정치권은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광석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느냐, 스모킹 건이 있느냐 했는데 막판에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11월 9일 날 네이버에 로그인, 로그아웃 했던 기록. 그게 이제 지금까지 언급 안 되던 어찌 보면 이제 결정적 한 방이라고 제시했는데요. 그거 자체도 어찌 보면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에 참가해서 그 어쨌든 시연을 보고 그다음에 단순히 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지시를 하고 아니면 실제 실행행위 할 때 어떤 기사에 대해서 작업을 지시했다든지 이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 없지 않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도 오히려 현직 지사고 그동안에 수사에 열심히 응했기 때문에 도저히 우려가 없어서 증거 인멸에 대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정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법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성함을 좀 잘못 전해드렸죠. 김갑덕 부장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은 그 김경수 지사의 이번 어떤 기각의 사유 어떤 점에서 좀 어떤 운명이 좀 갈렸다고 보시는지요? 쉽게 말하면 결정적 물증을 특검이 제시하지 못했다. 영어로 말하면 스모킹 건이라고 그러죠. 이제 연기 나는 총이라 그래서 원래 그 연기 나는 총을 가진 사람이 범인이라 그러는 건데 바로 그래서 그러할 정도의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이제 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특검이 제시해온 건 뭐냐 하면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지사에게 우리가 킹크랩에 대해서 시연했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언을 토대로 했는데 증언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증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속에서 그동안 증거로 거론됐던 게 김경수 지사한테 그날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보고한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 속에 경인선을 소개하는 것 외에도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과연 그거를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안에서는 들은 적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새로 나온 게 그 당시 김경수 지사가 방문했던 시점을 전후해서 아이디 접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그거를 킹크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이제 물증이라 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거죠. 이제 이거를 비롯해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4개 사유를 들어가지고 조목조목 4개 사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그게 뭐냐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무관계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황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두 가지에다가 증거인멸 그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하고 그다음 피의자의 주거 직업으로 볼 때 구속의 사유 등이 이제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특검이 어떻든 김경수 지사 측 주장에 비해서 굉장히 밀린 그런 양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 뭐 드루킹과 공모 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걸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사실상 특검은 완패 거의 KO패를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자세히 안 쓰고 그냥 범죄 성립 여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아니면 범죄 소명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 쓰는데 이제 공모 관계 그다음에 실제로 그 가담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공범이냐, 공모를 한 다음에 실제로 실행 행위까지 같이 했느냐, 이 부분까지 나눈 거라서 이게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하더라도 본안에서도 유무죄 판단하고 치열하게 다퉈질 수밖에 없다. 나머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도주 우려는 이제 영장에서만 다뤄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건 이미 다 알려진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으로서는 승부수를 띄운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거의 정해진 수순이었거든요.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이 정도 갖고는 구속영장 청구 못한다. 현직 지사고 그동안 수사에 2번이나 나갔거든요. 대질도 하고 핸드폰도 제출하고 아무래도 좀 무리한 영장 청구했다. 그래서 아마 김경수 지사도 정치적인 특검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그동안의 수사를 쭉 보면
그러니까 돈 문제를 자꾸 흘렸어요. 예. 2,700만 원 돈 뭐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제 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드루킹 측에 이제 후원금 받은 거. 100만 원 줬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얘기가 자꾸 언론 나왔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한 게 돈 문제나 또 대가 관계도 있었죠. 어떤 직을 주기로 했다. 예. 선거를 도와주면 뭔가 이제 좀 불손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언론에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치적인 특검 아니냐. 그런 거는 사실은 영장 청구할 때 아니면 뭐 실제로 기소할 때 딱 일괄적으로 발표하면 되거든요. 돈 문제나 아니면 자리 문제를 자꾸 이제 부각됐던 게 제가 보기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좀 흠집내기 아니냐,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아마 좀 반박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는 매번 이 특검에 대한 어떤 자신의 발언을 이제 내비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엔 특검이 야당이 주도로 특검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허익범 특검도 결국에는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반영돼서 이러한 자기 김경수 지사 본인을 죄가 있다 그러면 혐의가 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이 고려돼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결백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특검의 이러한 신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 반응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한 결과다라는 반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좀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께서 보시는 저희 건 당 어떠십니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처음부터 좀 무리한 영장 청구했어요. 예. 결정적 한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현직 지사가 도망갈 염려 없고요. 증거라는 것도 사실은 뭐 증거가 있는데 인멸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에요. 말 맞출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무리한 청구였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판단 아니었냐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지금 야당 쪽에서 수사기한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네.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뭔가 이게 만약 구속이 되고 앞으로 이제 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네. 없는 상태에서 60일 동안 안 된 일을 뭐 30일 연장한다고 없는 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의 뭐 연장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야당이 추천을 해서 특검이 정치 특검이라는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앞으로 만약에 특검을 도입을 할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여당이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야당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 그때마다 이번과 비슷하게 야당이 추천을 하면 정치 특검이다. 아니면 또 여당이 추천을 해도 반대쪽에서 정치 특검이다. 이런 식의 공방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반에 이 현재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굉장히 측근 아닙니까? 김경수 네.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러죠. 이제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뭐 이 허익범 특검이 과연 여당은 이제 정치 특검이라 주장하는 거고 예. 야당은 또 그 반대로 오히려 여러 가지 좀 구속 사유가 있는데도 기각된 거다라고 이제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이제 정치적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이러한 것들이 더 첨예하게 지금 여야가 일종의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특검이라고 정반대 여야가 주장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 이렇게 정치 특검 논란이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근데 어떻든 저는 이번에 이런 구속영장 기각이 어떻든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떻든 법이라고 하는 건 결정적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나 이거를 경제특검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실제로 여당 주장처럼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좀 더 그거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25일에 당장 종료되는 이 특검이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수사기관이 지금까지의 더 규명하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가 이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실은 증거들이 그때 여러 가지 제대로 초반에 딱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저는 뭐 충분하게 외국의 특검 사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더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번은 기각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특검에서는 굉장히 맥이 빠진, 굉장히 동력을 상실하면서 굉장히 다리가 좀 풀린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우에 따라 더 조사하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만은 사실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기관 연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 수사기관을 지금 야당은 지금 영장 재청구와 특검 수사기관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허위범 특검이 그럼 또 야당 주장대로 또 그렇게 되느냐,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고, 만에 하나 이제 특검 수사기관이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각이 되지 않았으면 김경수 지사를 구속 수사를 하는 상황이면은 그걸 또 거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과거에도 보면 특검의 12번의 특검 사례 중에서 이런 수사기관 연장을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지난해 황교안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순실 특검 수사기관 연장했을 때 그걸 받아주지 않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당들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 한마디만 보탤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면 마치 굉장한 증거가 많았는데 초동 수사가 잘못해서 경찰,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증거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특검을 해더라도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건 드루킹 진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루킹이 다 문서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같은 걸 다 다운받아 나와서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모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드루킹의 진술이었는데, 진술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더 오락가락하게 된 거죠. 번복된 부분도 그렇죠. 많죠. 그다음에 모아놨던 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문건들도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뭐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증거가 없어진 것처럼. 근데 없어질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했던 문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쨌든 주고받았던 메시지, 이거 말고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없는 증거를 자꾸 뭐 인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뭐 연장은 당연히 안 될 걸로 보는데 연장해도 나올 게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들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일주일 남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해찬 대세론 이게 쭉 갈까, 아니면 지금 뭐 김진표 의원도 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오늘 아마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여론조사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승부수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도권이 사실은 우리 당원의 한 4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특징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오다가 잘 안 먹히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여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세 분이 다 수도권에 인연이 있어요.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하셨고요. 김진표 의원님도 수원에서 4선이 났었고요. 이해찬 의원도 지금은 세종시에 가 있지만 예전에 관악에선 5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여론이 향파가 날 텐데, 현재까지는 아마 처음에 가져왔던 쪽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왜 알 수 있냐면요. 결국 누군가의 화살을 집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앞서가는 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김진표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이해찬 의원을 어찌 보면 계속 이제 견제하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뭐 보충 설명하자면 현재 이해찬 대세론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대세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앞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제일 앞서 있는 건 맞는데 딱 부러지게 대세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세론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거 보면,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들을 이제 우리가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해찬,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일강 이중 형태로 나타난 건 사실이고, 그런데 최근에 당원들을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로 조사했을 때는 김진표 의원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룰에 따르면 권리당원이 40%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 투표가 45%에서 85%인데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는 15% 반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원의 반영, 대의원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김진표 후보가 이 당원 부분에서는 좀 추격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남은 이제 전당대회가 한 일주일가량 남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사이에 과연 굉장히 추격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게 좀 추격하다가 마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뒤집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해찬 의원이 좀 우세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김준표 후보가 추격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열어봐야 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당권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손학규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언급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본격 분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좀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도 하고 봅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에 나온 모든 분들이 손학규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손학규냐 아니냐 이런 구도로 가고 있어서 사실은 공격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보면은 뭐 올드보이다 아니면 예전에 뭐 그 경선 과정에 네. 아니면 지난 이번에 총선 그 보궐선거 과정에 다 어찌 보면 뭐 마이너스 손이냐 마이너스 손이냐까지 얘기 나오면서 지금 아픈 부분을 찌르고 있어서 이분이 사실은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서 외부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민주당과의 뭐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뭐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계 개편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보면은 아마 이제 좀 갈라치기 하려는 민주당 쪽과 아니면 이제 뭐 평화당 쪽과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걸 좀 못하게 하려는 좀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근데 왜 민주당이 분열이 된다는 걸 이해찬 대표가 되면 이해찬 대표 체제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희망사항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계 개편을 어떤 식으로 좀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평화당과의 정계 개편이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민주당과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당 쪽에서는 당연히 한국당과의 정계 개편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본인은 아마 이제 그래도 민주당 쪽에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손학규 대표, 이해찬 그다음에 이렇게 오시면서 뭐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비난하는 것 같지만 꼭 비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은 급으로 가고 싶다. 나도 이제 대세론을 타고 있고 거의 뭐 나랑 다 예전에 정치 같이 했던 분들이니까 우리 어찌 보면 나랑 같이 묶는. 예, 그렇죠. 그런 어떤 밴드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꼭 뭐 비난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왜 우리 당 지금 전당대회 과정 중인데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뭐 한다는 걸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그 당내에서 지금 본인이 어쨌든 해명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해명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 다른 당하고 지금 엮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밖에서 보실 때가 가장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설명을 뭐 좀 잘 하셨는데 대표적 쉽게 말하면 자기 선거 전략이죠. 손학규 대표의.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말을 함으로써 이해찬 대표에 맞설 사람은 나다. 라고 하는 거를 부각하기 위한 손학규다 하는 거를 부각하기 위한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내 좀 컷오프를 통과한 6명의 후보 중에 자기를 제외한 5명이 전부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돌리는데 손학규 이제 의원과 이해찬 의원의 이제 인연을 이야기하자면 2007년 당시 대선 과정에서 대통합 민주신당의 일종의 경선에 손학규 그 당시에 또 정동영 그다음에 이해찬이 세 사람 후보가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동영도 지금 대표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찬이 대표가 된다면 바른미래당은 내가 되는 게 순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이 대단한 당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해찬 대표 체제가 가면 손학규 대표가 된다면 그때 같이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 지금 다 당을 맡아서 여야 대표를 맡게 되는 상황이 되니 참 대단한 당이 아닌가 싶은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당 입장 보시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병준 체제가 어제 또 이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일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준수하다라는 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또 다른 분들은 아예 색깔도 좀 애매하고 뭐 딱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비판적인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100일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입니다. 네, 100일 되려면 이제 올 연말까지 거의 가야 되는데 아마 저는 이제 뭐 지지율 얘기는 다 얘기 나왔지만 아마 이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만약에 이게 이벤트 효과가 있거나 주민들의 시선을 받으면 저는 당장 압박을 받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전당대회 빨리 하자. 우리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안 나오는데요. 이게 전당대회 후에 지지율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바른미래당, 특히 바른미래당하고 어느 정도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좀 만약에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흔들 거로 보는데 어쨌든 지금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본인이 일단 뭘 하려는지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적 정산이다 아니면 뭐 가치 정립이다 이걸 떠나서 난 어떻게 하겠다. 방향이라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뚜렷하게 뭐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는 하시는데 명확하게 뭘 밝히지 않으시니까 저는 이런 얘기라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당장에 뭐
당협위원장 같은 게 교체하는 게 어려우면 네. 현재 어쨌든 재판을 붙는 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어떤 비리로 관련해서 예. 이런 분들만이라도 윤리심판원에 올려서 뭐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보여줘도 국민들은 아 뭔가 좀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손 안 대고 예. 단순히 친박 비박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 말로 무죄를 받으면 받아주겠다 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재판 중이니까 어쨌든 뭐 당력을 정리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게 다 얘기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좀 떨어지지만 그게 자유당으로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의당으로 오히려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 수구 냉전적인 어떤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를 좀 이제 떨쳐내야 되는데 그럼 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념, 아니면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민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박정희 얘기하다가 국가주의 하다 말고 그건 사실은 다 그 얘기하는 순간 벌써 올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가치를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우리가 수구 보수 쪽에 약간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반공주의에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좀 대체할 만한 가치들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교수도 하셨고 뭐 정치학 전공하시고 행정학 하셨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는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좀 꺼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뭐 김병준 호라 그러죠. 이제 한국당에. 근데 이제 여기에 일종의 긍정적 측면이라면 일단 대파 갈등이 항상 이거로 개파 갈등으로 싸웠고 지난 총선 때 그것이 가장 큰 실패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런 걸 좀 이제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힌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말 그전에 막말 대표의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줄이면서 뭔가 가치 논쟁, 뭐 국가주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품격을 좀 높였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예. 그러면 그것만큼 일종의 정치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일종의 야당의 지지율, 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거의 뭐 여론사기관 한 두어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거의 오른 게 없고 한 군데는 미미하게 오르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종의 여론조사의 과거에도 보면 추이를 보면 저도 이제 정치 기자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많이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민심이 떠날 때는 빠른 속도로 떠나는데 네. 돌아올 때는 잘 빨리 안 돌아와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애인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예. 민심이 그리고 국민들이 아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또 애인이 떠나가면 웬만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돌아오게 하려면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주 깊은 반성이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변화가 반드시 변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변화됐다는 거를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바로 민생 정책으로 보답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만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그런 여론을 돌아오게 하려면 한국당의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